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순입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정치권 숨 돌릴 틈도 없이 21대 국회 개원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충청권에서는 중진 의원 다수 배출했습니다. 충청권의 어떤 정치적 도약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KBS 생생토론에서는 여야 당선인 두 분 그리고 또 전문가 모시고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또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창민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충북대학교 안성호 명예학 교수도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전국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압승하는 그런 구도로 끝났고요. 또 충청권에서도 민주당으로의 표심이 좀 쏠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 예측하셨는지 좀 이야기 먼저 나눠볼까요? 성일종 의원 예측하셨습니까? 아무래도 데이터를 가지고 네. 선거를 하고 또 각 여론조사 기관뿐만 아니라 네. 저희 당이나 민주당에서도 다 이렇게 조사를 하지요. 네. 대충은 좀 알고 있었다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축하드리고 장창민 당선인 했는데 본인의 당선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선거에서 승리할 거라 당선될 거라고 굳게 믿고 선거를 치렀으니까요. 네. 저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당선된 어떤 가장 강력한 무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이번 저희 당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국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뭔가 이제 국가 위기를 극복했으면 하는 이 안정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새로운 정치 이 지역의 변화를 바라는 또 변화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번에 저와 같은 이 정치 신인들도 이 새롭게 이제 국회에 진출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책들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최연소일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최연소 맞습니까? 최연소는 아니고요. 지금 저 일정부의 오영환 당선인, 저 의왕가천의 이소영 당선인이 이제 저보다 젊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유일한 30대 지금 국회의원 당선인입니다. 네, 30대 당선인. 축하드리고요. 네. 안성호 교수님, 좀 총선 결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많이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고 계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총선은 중도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키를 치고 있었고 중도보수의 선택이 좀 실용적 선택으로 갔다. 그러니까 꼭 무슨 진보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일단 이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도 있고 국론 안정 이런 것 속에서 대개 이제 여심표, 여성들의 표, 또 이렇게 30대, 40대 표들 이런 표들 중에서 실용적으로 내가 좀 유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집권당 쪽에서 아무래도 고관 열쇠를 쥐고 있고 또 코로나도 이제 극복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좀 안정을 선택하면서 중도 보수가 이제 실용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중도 보수는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다음번 2년 후에 또 대선도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선택은 실용적 선택을 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한 자릿수로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인데 총선 전에만 해도 좀 상당히 좀 심각했었고 그래서 여성표 또 30대 40대 표심이 또 국정 안정을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았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성 교수님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번 총선은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구도하고 인물하고 그리고 이제 이슈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1대1 구도는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야당에서 일단 통합을 통해 가지고 구도를 잘 만들고 인물도 개혁 공천이다. 야당에서는 또 여당에서는 시스템 공천이다 해서 좋은 인물들을 좀 많이 바꾸려고도 노력했고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이슈가 이번 총선을 좀 뒤엎었다. 코로나19라는 부분이 사실 처음에는 좀 여당에게 불리하지 않았냐라고도 했는데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서 우리 장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안정을 원하는 그런 국민들이 결국은 현 정부
또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선거구도 좀 뒤늦게 좀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충남 그리고 충북에서는 좀 다소 팽팽했다. 대전에서는 또 세종에서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싹쓸이 그런 결과 나는데 성일정 의원 어떻습니까? 이 충청 표심이 근본적으로 어떤 투표 성향이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충청도 네. 민심 변화에 가장 촉각을 중앙 정치에서 갖곤 하지요. 늘 균형추 역할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새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충청의 민심이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 아주 강한 쏠림 현상이 있었지만 충청도는 그래도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은 좀 틀리지요. 대전의 인구 구성비를 봐보면 호남, 영남, 충청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온 분들이 골고루 한 25%씩 이렇게 섞여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여기에도 비교적 그 수도권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는 봐보면 여야를 그래도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대한민국 이 지형도상에서 충청이 앞으로 역할을 많이 좀 해달라라고 하는 우리 지역민들의 그런 의지가 담겨 있었던 선거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당선인과 같이 함께 이제 경쟁하셨던 분이 이장우 의원이신데 또 나름대로 또 비중 있는 정치인이고 경쟁력 있는 후보였는데 이겼단 말이죠. 어떤 대전 동구 지역의 어떤 표심 변화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좀 일으켜지었습니까? 이제 두 가지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기존의 정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치 변화에 대한 그 요구가 하나 가장 크게 있었고 또 다른 거는 저희 이제 원도심이잖아요. 저희 대전 동구가 이제 그간 그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던 지역을 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집권 여당이 지금 뭐 대전시와 이런 여러 구와 여러 곳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당이 그 힘을 모아서 우리 대전 동구 그리고 원도심 지역을 발전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어떤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 이 정치 변화, 이 지역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모아져서 이제 그 선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충북까지 포함해서 어떤 표심의 변화 뚜렷하게 어떤 감지된 부분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뭐 전에는 되게 한 가지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두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요? 우선 하나는 뭐냐면 전국 구도와 연관선상에서 충청권을 보는 측면이 있는데요. 전국 구도로 보면 전반적으로 볼 때 저 바로메터 역할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도시와 도농 간의 격차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영호남의 지역구도와 연관해서 볼 때는 대전하고 세종시는 완전히 한쪽이 이제 거의 싹쓸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선거가 영호남의 그 지역구도가 아주 더 심화됐는데 그런 영향을 도심에서는 대전, 세종에서 보여줬고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균형추 그 바로메터 해결하고는 충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은 지금 11석인데 6대 5가 나왔거든요. 아마 전국에서 이러한 강력단체는 충남밖에 없습니다. 충북도 대개 4대 4였다 5대 3이었는데 그 퍼센티지를 따지면은 그 충남의 6대 5보다 더 균형 감각을 가진 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충청권의 바로미터는 좀 남아 있으나 대전하고 이제 세종에서는 그 지역구도로 한쪽으로 휩쓸리는 그런 영향을 보여준 것 같고 충남의 경우는 앞으로 좀 균형추 전국적인 그런 그 균형 간격 그러니까 여야 간의 균형적 역할을 충남 도민이 가장 그 지혜롭게 좀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좀 판단이 생각이 됩니다. 이성 교수님 말씀에 말씀 좀 더 첨언을 하면 충남도의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커질 거로 보여져요. 어떤 측면에서요? 특히 야권에서 말이죠. 예를 들면 저희 충청남도의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5선이시고 원내대표를 지내셨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무게가 있으신 분입니다. 또 우리 홍문표 의원님도 또 우리 아산의 이명수 의원님도 4선이시고 비교적 그 영남 쪽으로 치우쳐 있는 의석의 분포에 비해서
비교적 제가 볼 때는 우리 충청권의 균형을 잡으면서 나름대로의 허리 부분에서의 상당한 영향력을 보였고 정치력을 봤기 때문에 아마 야권의 그 역할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 책임감 있게 무게감 있게 이렇게 역할을 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균형을 잡으라고 하는 우리 충남 도민들의 의지가 반영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을 주신 김에요. 지금 그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지금 수뇌부가 이제 물갈이 되지 않습니까? 충청 지역 의원분 중에서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뭐 원내 당대표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이제 않습니까? 원내대표도 우리 김태흠 의원이 아주 후보군 중에 한 분 들어가 계시고요. 당대표는 뭐 저희 4선과 5선이 다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 시대적인 흐름에 또 요청에 의해서 저희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성 교수 어떻습니까? 그 충남 지역이 어떤 균형적인 정치 감각을 발휘해서 얼추 이제 비슷하게 이제 당선인을 배출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네. 이제 충청권이 이제 28석인데 그 중에 이제 민주당이 20석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이 8석 이렇게 배분이 됐는데 이런 어떤 양적인 부분보다도 좀 질적인 부분을 보면은 질적인 부분. 세종 2석과 대전 7석 그리고 이제 충북의 아주 좀 중요한 지역이었던 청주의 4석을 전체가 다 민주당이 차지하고 또 충남의 천안 3석을 이렇게 차지하고 결과적으로 20석 중에 이제 16석을 이제 아주 중요한 충청의 중요한 좌우의 횡축과 종축의 중심을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차지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아무래도 20대 8이라는 단순한 숫자의 의미보다 네. 충청이 이제는 그 진보 특히 민주 진영이 이제는 다음 선거까지도 대권까지도 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형식의 그 구도를 만들어 놨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총선은 민주당의 이제 승리인데 여기서 잘해야 대권까지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2030 충청권의 아시안 게임 유치가 좀 무산됐습니다. 이를 두고서 선거 끝나니까 충청 지역을 홍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홀대인지 아니면은 행정착오인지 좀 얘기 먼저 나눠볼까요? 어느 분 먼저 장철민 당선인 좀 관심 두고 계셨습니까? 관심은 당연히 이제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홀대론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뭔가 그 사안의 이 단면만 이제 보고 이제 홀대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좀 과잉 해석 같고요. 저희가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대전 그리고 우리 충청의 정치 지형이 변화된 만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우리 대전 충청의 비전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느냐 어떤 과제를 남기지 않았나 이번 건이 그래서 저희가 그 행정과 정치 영역에서 앞으로 이제 팀워크들을 발휘해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그 어떤 체육 행사 국제적인 체육 행사를 유치하는 문제를 넘어서 이 새로운 발전 비전을 좀 더 이 뭔가 같은 어떤 팀워크로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 가라라는 이제 그런 상황 인식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청 4개 시도가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추진했던 거라 좀 실망감이 큰데요. 왜 하필 또 이 발표 시점이 선거 끝나고 나서 홀대 얘기가 나오는데 성일정 의원님 충청 홀대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홀대론이라고 쓰기에는 정치적인 좀 부담감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정권이 충청도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배려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강요들이 있는데 지금 성윤모 산업자원부 장관 이외에는 장관이 없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호남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산 쪽 자기들이 권력 갖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인재를 골고루 중용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의 원칙에도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 말씀 좀 드리고 호남이 참 여러 형태로 보면은 단결도 잘하고 또 예산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능하게 가져갑니다. 잘 뭉치죠. 예, 그렇습니다. 만금지구 같은 경우도 사실 여러 가지 공항이 군산 공항이 있음에도 또 가져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런 큰 국제대회 같은 경우 광주에서 4건이나 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충청권에도 이런 거 열어줄만 해요. 이런 큰 국제대회가 열리면 도로망이 좀 더 개선되거나 아니면 여러
입출입과 관련되는 그런 사회 시스템 전반적인 게 좀 좋아지고 이렇게 중앙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홀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충청 지역도 민주당 의원들이 좀 많아졌잖아요. 집권 여당 의원들이 더 중요합니다. 뭉쳐가지고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철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성 교수님, 이제 문화 쪽 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네. 기대를 걸었던 문화체육의 큰 행사였는데 그렇죠. 또 예. 했는데 뭐 다른 반대급부로 요청할 거 없습니까, 정부 쪽에? 일단은 뭐 이게 4개 그 지자체에서 같이 충청을 아우르는 국제 행사를 유치를 해서 뭐 각 지자체별로 3천억 원씩 해서 1조 2천억 투자하고 또 중앙정부 재원까지 가져오면 네. 이 8년 동안에 이제 지역의 관련 산업뿐 아니라 어떤 삶의 질이라든가 여러 동력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던 건 틀림없죠. 네. 사실 유치에 좌절된 건 굉장히 문화뿐 아니라 이런 체육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아쉬워할 만한 그런 사건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배경을 몇몇 언론에서 설명하기를 2030년에 이거를 이제 정부 차원에서 유치를 하면 2032년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평양 네. 하계 올림픽 유치에 약간 로드가 부담이 있다. 김이 빠지는 그런 그런 어떤 그 고려 때문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어떤 지역을 홀대하고 또 뭐 그 지역을 챙기고 이런 차원보다 전체적인 그 어떤 국가 경영 차원에서 좀 이런 결정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뭐 카더라 통신이죠. 카더라 통신이고. 그리고 이제 국회 개원을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게 뭐 국회의장 누가 되느냐, 부의장 2명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그리고 상임위원장 어느 당이 몇 석 가져가느냐, 뭐 이런 그 또 다툼, 뭐 의견 충돌이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 민주당에서 양보를 하면서 어떤 통합당도 배려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갈까요? 정철민 당선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오히려 선거에서 크게 승리했고 또 그만큼 이제 국민들께서 거시는 그 기대감과 저희의 책임감이 커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크게 이긴 만큼 더 많은 포용, 더 많은 양보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한시라도 정말 하루라도 빨리 그 이 개원 협상을 마무리하고 실제 이 법안이든 예산이든 빠른 일처리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또 오히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 포용의 정신들을 살려가는 협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성호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정철민 당선인은 뭐 포용 양보할 수 있겠다 그러는데 실제 심겨루기 들어가면 또 팽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되게 이제 국회 제가 뭐 여기 송 의원님이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송 의원님이 얘기하시겠지만은 아무래도 되게 이제 국회가 좀 선수를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해찬 그 당대표는 좀 출마를 안 했으니까 최다선인데 뭐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아닐 테니까 현재 이번에 당선된 분 중에서는 전국에서 최고가 이제 박병석 의원이 육선이 됐거든요. 서갑이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일반 뉴스나 뭐 이렇게 보니까 아마도 전반기 의장은 뭐 박병석 의원님한테 가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의장 2분이 계신데 이제 부의장 2분이 이제 한 분이 충청권이 될 건지, 왜냐하면 이제 의장이 아무래도 충청권에 나오면 좀 다른 쪽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조금 그 기회를 안 주셔서 조금만 좀 보태면 말씀하시죠.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아시안 2030 아시안 게임에 대한 문제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충북 쪽에서 강조하는 게 방사능 가속기 유치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열흘 후에 발표가 되는데 전국에서 4군데가 지금 경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경쟁되는 데가 이제 호남인데 호남이 지금 나주에서 유치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충청권이 인구가 540만 명, 그리고 호남권이 505만 명. 그래서 인구가 많고요. 그다음에 의석수도 이번에 28석에서 이제 갖다주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자꾸 호남권에 자꾸 밀릴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데다가 지금 호남 그 나주에서 그 하는 거를 모든 이번 당선인들이 10일 안 남겨두고서 그번 원칙을 바꾸자고까지 얘기를 어저께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진짜 충청권 홀대우리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 방사능 가습기는 그 전국적인 산업
과 연관이 된 것이고 네. 또 지역 거점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지역에서도 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충청권 4개 지역에서는 충북 오창에 오는 거를 다 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밀어붙여서 호남이 네. 나주 쪽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호남 쪽으로 유치하겠다는 얘기를 선거 직전에도 얘기했다가 좀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야말로 이 올림픽은 이제 아시안 게임은 그렇다 하더라도 방산 가속기는 꼭 네. 충청권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 교수님 장 네네. 당선자가 여기 나오셨으니까 광속기 이 부분은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기업 도시로 좀 바꾸면서 여기에다가 우리 충청도에 놓겠다라고 약속한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게 각종 모든 산업에 굉장히 연관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기기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국가의 중심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나주로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전체적 측면에서 바라봤었을 때 이거는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당의 당선자들하고 또 저희한테도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 충청 지역으로 오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야 국토의 이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한데 나주같이 지금 현재 그 내려가 있는 호남의 한 좀 외진 곳으로 가게 되면 다른 기업들이 오고 가고 또 실험을 해야 될 때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은 그래도 이 산업 시설이 연관되어 있는 이 중원 쪽으로 오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추진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이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어떤 현안들을 같이 힘을 모아가면서 사실 앞으로의 우리 충청의 발전들을 도모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 첫 번째 과제가 이번 그 방사선 가속기 건을 어떻게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제 잘 정리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 예결위를 해보면 말이죠. 호남의 의원들은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이 호남의 표를 가지고 부산이나 아니면 권력한테 이게 흥정을 한다고 그럴까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우리 충청도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아마 좀 의원님도 많이 그래도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지역의 이득을 위해서 이 다당제라고 하는 것들이 또 사실은 유리할 때도 있거든요. 지역의 이득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다당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충청의 이득을 위해서는 어차피 정치 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를 뛰어넘어서 협력하는 그런 모델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현충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제 국회 원구성 뭐 한 달 남았는데요. 지금 박병석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 거의 내정된 것처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중진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에서 많이 배출됐는데, 이 민주당 보면 박범계 의원도 중진에 속할 수 있는 그런 관록이 있고요. 어기구 의원, 천안 또 박원주 의원, 또 정진석 의원, 이명수, 또 홍문표 의원, 김태흠 의원, 성일종 의원님께서 자, 이 분들 중에서 상임위원장 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국회의원장으로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지형적 또 정치적 여건으로 봤을 때 박병석 의원님이 굉장히 우위에 있다고 봐야지요. 또 하반기에 이렇게 국회의장을 하려고 하셨었고요. 20대. 근데 지금 경기도에 김진표 의원이 가세를 함으로써 좀 안개 속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역적 배려 측면에서도 또 다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박병석 의원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주세요. 여야의 교착 상태, 이게 좀 극한 대치 상황이 있거나 이럴 때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야당의 이 물밑에서 협상하는 데도 많은 역할을 해오신 거고요. 해오셨고 또 선수로 보아도 최다선이고 이러시니까 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도의 여당 의원들이 여당 내에서 경선을 하게 돼 있으니까 좀 많이 도와주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회 상임위원장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여당이 잘 양보 안 할 겁니다. 양보 안 해요? 아까 양보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상당히 좀 모델이 될 텐데 아마 의석수대로 이렇게 나누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저희 당이나 여당 내에도 삼선들이 이렇게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원장들은 몇 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 초선 의원들도 좀 모임을 따로 해가지고 목소리 많이 내던데 초선 당선인들끼리 어떤 만남을 가져서 앞으로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이제 날짜가 많이 지나지는 않아서 그 다들 이제 지역 당선 인사하느라고 이 초선 의원들 모임이 아직까지는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워낙 이제 초선 의원들이 많아졌고 또 그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네. 새롭게 이제 원내 진입한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한테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초선 의원들 특히 이제 저 같은 이제 소장파 의원들이 이제 분명한 역할들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방금 뭐 저희 그 박병석 의원님 말씀 여러 번 하셨지만 저희가 이번에 우리 그 아까 우리 충청에 이제 힘을 모은다라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우리 대전 의원들부터 똘똘 뭉쳐서 우리 그 충청권의 그 국회의장은 탄생시키려고 우리가 지금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뭐 저도 역할을 할 거고요. 네. 자, 이성 교수 어떻습니까? 이제 그 총선 과정에서 어떤 충청적 현안 얘기 좀 됐었고 또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정책은 좀 정치인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또 현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현안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상임위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고 그 네네. 얘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 국회는요, 이게 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뭐 상임위를 양보하고 안 하고의 이런 차원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주요 상임위를 차지해야 할 건 분명하고 다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이런 이건 물론 이제 야당 몫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힘 있는 여당이 어떻게 야당을 배려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포커스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이제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더라도 그 법사위의 위원의 수를 보면 역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사위의 운영에 있어서는 여당에 큰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당이 얼마나 야당과 함께 국정을 잘 운영해 가야 하느냐의 어떤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법사위원장이 가장 시끄럽겠군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검검 개혁이라든가 아주 중요한 그 개혁 과제들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충청권 정치인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임에 틀이 없습니다. 21대는 왜냐하면 지금 초선 의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 50%가 넘는데 충청권 의원들은 중진 다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포지션이 돼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이상민 의원도 빠뜨리셨는데 이상민 의원도 다선이 법사위원장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결국은 그 당의 입장이 아닌 충청권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뭐 지금 가장 급한 게 혁신도시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까 성일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지역의 어떤 현안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좀 똘똘 뭉쳐서 일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일정이 어떻습니까? 뭐 충북에서는 광속기 꼭 유치해야 된다 이런 또 두 분한테 이제 부탁의 말씀까지 드렸는데 충남 지역의 현안 여러분들이 모여서 어떤 충남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또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세종시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세종시요. 우리 세종시는 경제적인 낙수 효과가 별로 없는 도시예요. 그리고 충청 도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에 나와서 표를 얻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던진 말이란 말이죠. 다음에 이거를 이제 걷어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충청 도민의 요구사항도 아닌데 정말로 이 지역에 낙수 효과가 있는 것은 중앙에 있는 큰 기업들이 내려와 가지고 지역에 거점을 틀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혁신도시법인데 이게 이제 우리 홍문표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를 해서 이 법이 이제 작년도에 올해 통과됐군요. 올해 20대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이 법의 근간이 마련이 됐으니까 저희 지역에 중앙에 있는 이런 이제 큰 기관들이 내려오면 아마 우리 지역에 그래도 많은 낙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장 큰 지역적 현안으로 우리 충청의 이득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혁신도시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철민 당사 어떻습니까? 이제 대전도 이제 혁신도시 어떤 효과의 어떤 열매를 이제 따게 되는데 그 혁신도시 하면 이제 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 있는 그러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원도심으로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또는 기업을 유치하겠다. 명확한 어떤 공약은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만 원도심의 당선인분들이 그런 정책을 공약을 내걸지 않았는데 뭐 기대감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이제 세종시가 성일정 의원님께서 전략적 선택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전략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국가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우리가 그 정책으로서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가 그 행정수도를 만들었던 거고 이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 혁신도시를 설치하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일환인데 저희가 그 크게 보면은 국가균형 발전이지만 또 저희 대전이나 뭐 이렇게 원래 이제 그 도시들 내에서 보면 이 대전의 동서격차를 해소하는 이 원도심을 다시 재생시키는 또 이런 문제도 같이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 2차 이 지방 이전 논의를 할 때는 분명히 저희 그 원도심 지역의 이 새로운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 문제가 될 때만 저희 대전도 그렇고 이 전반적인 국가균형 발전 정책의 그 취지를 가장 이 살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이 원도심 지역의 그 새로운 이 발전 모델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 공공기관만이 이제 오는 게 아니고 그 아까 송영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련되어 있던 그 유관 기업들 이런 민간 기업들도 그 아무래도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전반적인 연관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혁신 도시를 만들 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뭐 대전의 박범계 의원님 등등 해서 같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그 지역 주민들, 이 우리 대전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이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충남과 저희 대전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 혁신도시 문제는 저희가 일단은 이 수도권과 이 비수도권 에서 좀 많이 논의가 좀 있어야 되니까요. 힘을 모아서 혁신도시 문제도 이제 잘 풀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제가 상임위 얘기 얼핏 나왔을 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오해 어떤 오해? 그 양보와 포용이 뭐 저희가 뭐 무슨 다 주겠다 그런 게 아니었군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법상으로는 솔직히 아니 좀 내놓으세요. 저희가 그 모든 상임위원장을 저희 당에서 다 해도 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인원택스를 다 하고 있고 저희가 왜냐하면 본회의 투표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 국회 관례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협치 모델들을 그 만들어 나가야 되는 어떤 차원에서 그 기존처럼 그 어떤 의원 수에 비례하는 그리고 그 협상을 통해서 의원을 구성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양보와 포용 모델에 더 가깝습니다. 예, 아까하고 좀 그 어감이 좀 다릅니다. 금방 변했습니다. 그리고 안상훈 교수님 어떻습니까? 아까 충북 지역의 현안이 이제 가속기 유치라고 했는데 각 지역의 어떤 그 시도별로 뭐 충남, 대전, 세종 각각 주요 현안 사업이 있을 텐데 잘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또 단체적끼리 앞으로 어떻게 모임을 자주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 저도 항상 고민하는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뭐 송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당선인도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 이게 그 혁신 도시를 그냥 정해졌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달에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7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여기서 그 신청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대전하고 충남 지역에 새로 좀 들어가는 거니까 충북은 이미 이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충남하고 대전 지역에 있는 대학교 그리고 이제 그 대학생들 대개 이제 청년 그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거를 유치할 수 있는 그 공공기관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또 그 기능적으로 보면은 연구기관이 있고 하나는 좀 생산 쪽으로 관련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따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충청권에 있는 의원들이 우리는 이런 걸 좀 줘. 그래서 대개 한 10개씩 해서 한 20개는 오거든요, 공공기관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전략적으로 따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게 내려올 때 거기 관련된 딸린 그 인구들이 공무원들이 대개 이제 대전이나 충남에 와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음성 진천도 한 25%밖에 거주를 안 하거든요. 다 출퇴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주 여건에 누가 들어갈 거냐.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인구가 좀 내려와 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종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종시가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다 같이 붙어 있어요. 이 충남은 이제 어디다 할지 뭐 성현님 뭐 어느 쪽에 이제 거기 도청서시 쪽에 근처에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대전은 또 원도심이니까 이게 다 여기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되면은 옛날에 얘기했듯이 수도권에 준하는 굉장히 그 신수도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의 인구를 좀
끌어내줄 수 있는 거기에 이제 어떤 조건을 좀 많이 걸어서 이번 그 충청 국회의원들이 혁신도시 만들 때 다른 대구나 저 광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여기가 좀 수도권 지역다운 정주 여건 그리고 여러 가지 소비 그 나름대로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걸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 기온이 이제 올라가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약간 좀 활동력이 떨어지는지 이 확진자 수가 이제 아주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서 좀 소비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소비는 좀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보건당국에서 뭐 올해 가을에 다시 이 사태가 좀 커질 거라 거의 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여전히 걱정입니다. 자, 소비 심리 좀 되살리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좀 의견 주시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네. 소비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이 소비 심리를 어떻게 깨우느냐가 중요한데 말씀대로 그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또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네. 또 움츠러들고 좀 더 이렇게 아껴서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이 큰데,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미국에서 이제 그런 발표도 있었고 또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다시 이제 대유행할 수도 있다. 2차 대유행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발표도 많이 한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이 4월 15일 날 총선거를 다른 나라들 다 연기했어요. 근데 저희는 정말 모범적으로 또 가장 높은 투표율로 이렇게 큰 선거 행사를 치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14일이라는 그 잠복기가 지나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이거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런 관리 시스템과 방역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 일상의 어느 정도의 경제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5월 5일까지 두 번째 어떤 그 연휴 황금 연휴가 끝나면서 이게 5월 중순 이후에 똑같은 형태의 관리가 된다라면 저는 그 소비 심리가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 말씀을 주셨는데 예. 이게 차단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차단일까요? 차단의 효과가. 우리가 그 코로나에 대한 평가는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초창기에는 정부의 실패로, 방역 실패로 저희가 10,000명이 넘는 또 2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차단을 제대로 했던 대만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인구의 절반인데 사망자가 한 6명 그리고 400명 안팎에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성공한 케이스죠. 저희가 2배 정도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망자가 우리가 한 12명 정도 그리고 한 800명 선에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못했던 것은 정부의 아주 초창기에 굉장한 실패가 있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그러나 이제 정부가 그 이후에 여러 형태로 해서 노력을 하고 해서 또 이 감염자 수를 줄이는데 이 개인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면서부터 이게 이제 좋아졌는데, 지금 이렇게 봐보면은 지금 사실 중국하고 거의 차단 상태죠. 거의 오고 가는 사람 숫자가 적기 때문에 또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2주간 격리, 미국에서도 격리, 유럽에서도 격리 이렇게 하니까 이 차단의 효과가 나와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차단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건 의사들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경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죽어가는 이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코로나 이전 경제부터 이미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 모든 고용의 수치에서부터 제조업 지수 모든 게 다 내려갔단 말이죠. 그럼 이걸 어찌 이 코로나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이제 정부에서 재난소득 같은 경우를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지방정부도 좀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찰로 주기보다는 소비를 바로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상품권이라든지 또 재래시장에서 지금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 같은 데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타겟팅을 잘해서 우리가 집중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리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이니까 이 부분에 맞도록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좀 하면 아주 위축되어 있는 것은 어느 선상까지는 좀 올라오는데 큰 시간은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성청민 단장님, 대전 시민들이 가장 큰 어떤 기대를 걸고 있는 정치 신인, 뭐 정치 신인이 아니죠? 이제 국회에 들어가신데. 자,
경제 살리고 또 일자리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 또 시민들의 바람 그리고 국회의 가장 큰 뭐 임무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죠. 지금 이제 소비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었으니까요. 단순하게 심리 문제만은 아닙니다. 뭐 지금 이제 전체적인 국제 경기 상황들도 어렵고 그런 여러 이제 영향들 때문에 이제 그런 심리도 형성돼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심리와 그리고 실제로 이 소비를 하려고 해도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소득을 어떤 식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아까 성일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소비 행태, 어떤 채널로 이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 완전히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지금 경제 상황이 거의 참혹한 수준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미래 불확실성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 이 문제들이 사실은 좀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구조화돼서 해결이 될 때 기본적으로 심리도 개선되고 실제 내수도 반등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지금은 뭐 현안이 긴급 재난 지원금이나 이런 쪽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체 경제를 우리 위기 상황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나갈지 좀 더 다양한 정책 수단 같은 것들을 우리 21대 국회가 최대한 빠른 이 논의와 실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또 21대 국회로 이제 모아질 텐데요. 20대 국회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어떤 임무라고 할까요? 또 사명. 지금 현재 20 끝나가는 20대 국회 모습을 떠올리면 너무 싸웠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21대 국회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성호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20대 국회가 이제 우리 성 의원님도 계시지만 최악의 국회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다른 거보다도 저는 이거는 지나간 얘기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다시 개선을 해야 되니까 이번 선거 결과도 그렇거든요. 패스트 트랙에 태웠던 거는 좀 잘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거법을 같이 태웠다가 선거법은 사실은 실패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성공했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한 선거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을 했단 말이죠. 163석에 지금 81석이니까 실질적으로 79석을 더 얻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전국적인 득표를 한 걸 따져보면 49대 41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더불어민주당에 던진 표가 49%. 그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에 던진 게 41%인데 의석수는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 60%를 가져갔단 말이죠. 그래서 요번 선거법에서 나온 불비례성 그리고 이제 사표 방지를 막겠다고 해서 준연동을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대 의석이 엄청나게 22%나 늘어났고 그래서 이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21대 국회는 좀 그런 엉터리 같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태울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제는 180석 줬으니까 좀 책임 있게 무게감 있게 선진국가는 그런 헌법, 선진국가는 그런 선거법 이런 걸 좀 만들면서 진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준비를 이번 국회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엉터리 같은 꼼수 선거법으로 이길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정말 중도 보수가 선택을 했지만 2년 후에는 좀 선진국가는 법으로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성 교수님 또 국민의 입장에서도 부탁 당부할 거 있으면 말씀 주시죠. 20대 국회에서 이제 식물국회를 떠나서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는데 지금 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트랙이라는 이 좋은 제도임에도 틀림없이 이게 악용되다 보니까 이제 극단적 대립으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만든 국회 선진화법 자체도 이제 거의 무용지물화되는 그래서 이런 제도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도 이번에 이제 위성정당이 각자 정당에서 출연하면서 이 역시도 좀 빨리 손봐야 된다. 이게 지금 국회 개원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손보지 않으면 또 뒤로 갈수록 늘어져서 이게 개혁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21대 국회는 좀 일하는 국회로 가자. 그래서 이런 상임위라든가
특히 법사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가장 피곤해합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서로가 뭐 발목 잡고 또 쟁점화해서 정치 쟁점화해가지고 국민들을 네. 좀 피로도를 느꼈던 그런 것들을 네. 좀 먼저 국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성일종 의원, 뭐 21대 뭐 중진 되셨는데 어떻게 이끌 계획이십니까? 가장 큰 문제가 국가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저는 이렇게 압축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우선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북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네. 다 이번 국회에 21대에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상 문제가 현실화돼 가고 있는 느낌이 오는데 네. 이런 여러 가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굉장한 기류적 변화가 우리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정권이 이제 5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절반이 지났잖아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경제가 다 망가졌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형태의 경제 위기가 코로나에 또 덮쳤단 말이죠. 그리고 탈원전 같은 이런 정책적인 것들을 네. 우리가 걷어내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되겠다.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철민 당선인 이제 국회 입성하면 앞으로 국회 초선으로서 어떤 새 바람을 어떻게 불어넣을지. 네. 지금 국회가 국민들이 생각하기엔 개혁 대상 1호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정치 개혁, 이 국회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21대 국회의 과제가 정말 아주 심급하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더해서 정말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국회를 만들어가는 게 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20대 국회에 관한 기대 또 과제에 대해서 두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민생을 이제 고민하고요. 정책으로 경쟁하는 참다운 국회의 모습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